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요즘 중국이 무비자 되면서 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물론 뭐 이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실 이게 뭐 미국의 보안업체에서 발표한 거니까 어느 정도 약간 공포 조장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하고 보더라도요. 중국 공안이 핸드폰 정보를 바로 빼낼 수 있는 앱을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행자나 출장자도 조심하라고 미국 보안업체가 경고를 한 건데요. 그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사이버 보안업체 룩아웃은요, 중국 공안이 포렌식 앱 메시스턴트를 활용해 압수한 휴대폰에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앱은요, 위치 정보, 문자, 통화 내역 등 방대한 정보를 단시간에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룩아웃은 중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기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메시스턴트가 어떤 앱인지 한번 보면요. 이 룩아웃이란 미국 업체가요. 중국 공안들이 사용하는 포렌식 앱 메시스턴트가요. 과거 쓰던 MF 소켓이라는 것의 후속 버전으로 중국 보안 기술 기업 샤먼 메이아 피코가 개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빨리 휴대전화 정보를 빼내는 걸 위해서 개발됐다는 거죠. 이 메시스턴트는요. 사용자 동의 없이도 GPS 위치나 문자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나 사진, 오디오, 연락처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공안이 어떤 외국인을 잡아서 잠깐 핸드폰을 달라고 한 다음에 순식간에 이걸 빼서 만약에 정보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이 출장 와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메시지를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한꺼번에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앱은요, 주로 공항이나 국경 검문소, 도심 검문 등에서 공안이 휴대폰을 일시 압수한 틈을 타서 설치되고 있는데요. 그냥 USB를 통해서 하면 아주 빠른 시간에 그 모든 정보가 옮겨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USB 연결이 해제되면요, 그 안에 있는 이 메시스턴트 앱이 자동 삭제되도록 설계되어 있어가지고요. 그냥 이게 빼갔는지 안 빼갔는지도 모르게 우리 정보를 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삭제 실패 사례가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보고되면서 미국이 이 업체가 중국 공안이 이런 프로그램을 쓰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메시스턴트에는요, 보안 경고나 설치 차단 메시지를 자동으로 넘기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 최신 버전에서는 추가 파일 다운로드, 자동 업데이트 등의 기능까지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자동 업데이트 돼가지고 빨리빨리 더 정보를, 그리고 추가 정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수집 대상도요, 전작에 비해서 확대됐는데요. 기존 텔레그램 외에도 시그널, 렛츠톡 등의 암호화 메신저까지 그 정보를 다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출장 중이나 비즈니스를 위해서 갔는데, 혹은 정부 일을 위해서 공무를 위해서 갔다면 민감한 기업 정보나 개인 사생활이 유출될 수 있는 거고요. 개발사인 메이아 피코는요, 중국에서 디지털 수사 관련 제품을 만드는 기업이랍니다. 디지털 포렌식 같은 걸 하는데 그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 회사를 중국군 관련 기업으로 지정해서 미국인의 투자와 거래를 금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메이아 피코는 2023년에 이름을 SDIC 인텔리전스 샤먼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앱 인증서에는 여전히 옛 회사명이 나와 있어서 이 회사가 이걸 만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성능이 좋으니까요. 1대1로를 하는 나라들이나, 주로 1대1로를 하는 나라들은 권위주의 정권이나 저개발 국가가 많잖아요. 이 1대1로를 하는 나라들이나 러시아에서 이 메이아 피코의 제품을 구매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 공급된 제품이 라이선스가 위조된 사실이 밝혀져 판매 계약이 무효 처리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찌됐든 권위주의 정권이 보기에는 상당히 매력적인 디지털 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낸 룩아웃은요, 중국에 출장을 갔거나 여행 간 사람들은 중국 공안에 의해 휴대전화를 압수당할 때 민감한 정보가 수집될 수 있다는 걸 유의하고 기기 보안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공안에 걸려서 압수되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장 갈 때는 꼭 필요한 출장용 핸드폰이나 이런 걸 바꿔갈 수 있으면 바꿔가고요. 가서도 많은 사진을 찍지 않는다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이 상당히 이렇게 정보의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앞서 나가고 있고, 중국은 권위주의 체제라서 더 쉽게 정보를 훔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행을 갈 때나 이럴 때 굉장히 좀 더 주의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중국에 이렇게 해킹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정보를 탈취하는 걸 막기 위한 또 새로운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해저 케이블입니다. 미국과 연결되는 해저 케이블에 중국산 장비나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미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모든 사실상 대부분의 인터넷 정보가 이 해저 케이블 따라 움직이다 보니까 미국이 해저 케이블에서 중국을 내쫓아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브래던 카 미 연방통신위원회 위원장은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서요, 중국 기술이나 장비가 포함된 해저 통신 케이블이 미국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국 적대 세력의 해저망 접근 차단과 통신 인프라 보안 강화를 위한 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건데요. 또 오는 8월 위원회 회의에서 관련 보고서와 규칙 제정안을 상정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브랜던 카 위원장은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서요, 해저 통신 케이블은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99%를 담당하는 필수 인프라로 AI 및 차세대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 케이블 보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몇 년간 중국 등 적대국이 해저 케이블 인프라를 위협해왔다면서 이로부터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방통신위원회는 화웨이, ZTE, 차이나텔레콤, 차이나모바일 등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들의 장비와 서비스를 해저 케이블망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5G 통신 장비 할 때 중국산 못 쓰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걸 해저 케이블에게도 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카 위원장이 공개한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요, 적대 세력이 관리하거나 관여된 사업자의 면허 신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이들과의 통신망 임대 계약을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또 해저 케이블 인프라에 적용되는 사이버 보안 및 물리 보안 요건을 새롭게 수립하고 연방통신위원회의 면허 심사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조치는 최근 발트해, 홍해, 대만 인근 해역 등에서 발생한 해저 케이블 절단 및 방해 사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발트해에서는 특히 최근에 그 해저 케이블이 3번인가 끊어졌거든요. 끊은 걸로 의심되는 배에는 중국 배도 있고요, 뭐 러시아 배도 있고 다른 나라 배들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해저 케이블이 정말 단순히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죠. 여론전이나 이런 거 상대방에게 공포를 주는데 굉장히 유용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한반도 주변에 해저 케이블 다 끊어지면 우리 인터넷이 거의 못 쓰게 될 거예요. 물론 뭐 위성이나 이런 걸로 어느 정도 복구가 일부는 되겠지만 아주 응급 이거 필요한 거 아니면 복구가 되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 것처럼 해저 케이블이 점점 더 중요해지니까 미국이 이런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 홍해에서는요, 후티 반군에 의한 물리적 케이블 손상이 발생했고, 대만은 중국 선박에 의한 의도적 케이블 절단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0년 이후 연방통신위원회는요, 미국과 홍콩을 연결하는 일부 해저 케이블 프로젝트도 보안 위협으로 차단한 바 있습니다. 대만까지는 미국산 케이블이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홍콩을 연결하느냐 마냐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이 홍콩까지는 못 가게 한 겁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이 이렇게 계속 해오고 있던 걸 이제 더 앞으로 퍼뜨리겠다는 거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해저 케이블도 미국과 서방 동맹국들, 그다음에 중국과 중국을 위시한 1대1로 국가들만 따로 모이는 그런 해저 케이블과 통신망 구성이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요, 비트코인이 의외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으로 시민권을 사게 되는 일, 그리고 영주권을 사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뭐 바로 비트코인을 가지고 사라는 게 아니고 그 비트코인을 현금화한다든지 비트코인을 받아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살 수 있도록 대행해주는 중개 업체들이 생긴 겁니다만, 어찌됐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인 이민이 확산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재밌는 얘기라서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가 단순한 자산 투자 수단을 넘어서요, 이제 이민 수단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누아투, 그 다음에 엘살바도르, 포르투갈, 카리브 국가들을 중심으로 비트코인이나 테더와 같은 디지털 자산을 기반으로 한 시민권이나 장기 거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는 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보도한 건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요, 바누아투는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민권 취득 국가 중에 하나로 알려졌는데요. 4인 가족 기준으로 18만 달러 정도의 기부금을 지불하면 보통 3에서 60일 이내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바누아투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암호화폐를 직접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기부금을 수령하는 공인 중개 업체들은 신청자한테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 이를 현지 통화로 환전 후에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신청자는 암호화폐로 기부금 전액을 지불하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그 중개업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도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의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누아투는요, 시민권에 굉장히 좀 장점들이 꽤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00% 원격으로 이루어진답니다. 시민권을 따는데 갈 필요도 없고 거주하고 면접할 이유도 없고 그냥 돈만 보내면 되고요. 언어 학력 체류 요건도 없고 이중 국적도 허용되고 그리고 90개국 이상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한 장점이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뭐 따려고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없으니까요. 그만큼 더 어떻게 생각하면 평화로운 나라일 수도 있고 누가 바누아투를 침공해서 뭐 다 먹어야지 생각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나 뭐 정치적 중립성을 따지는 사람들은 바누아투가 하나의 위험 회피형 거주 옵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카리브해예요. 도미니카와 세인트루시아는 카리브해 시민권 투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각 기부금 20만에서 24만 달러 또는 부동산에 30만 달러를 투자할 때 그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은 원격으로 할 수 있지만 4에서 9개월 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이 두 나라도 공인 중개업체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나 테더 등 주요 암호화폐를 간접적으로 수령하고 법정화폐로 전환 후에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도미니카와 세인트루시아는요, EU나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 140여 개국의 무이자 입국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뭐 따려고 할 수 있겠죠. 뭐 한 30만 불 투자해서 할 수 있다면 더군다나 코인 부자들이라면 이제 뭐 30만 불에 맞먹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주고 할 수 있고요. 배우자, 자녀, 부모 포함된 가족 신청도 가능하고 언어 및 체류 요건도 없고 빠른 심사 및 승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르투갈도 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 영주권을 따고 시민권을 타면 유럽 어디서든 일하고 거주할 수 있잖아요. 이 굉장히 장점인데요. 이 포르투갈 그 골든 비자 프로그램은 원래 부동산에 대해서 일정 금액 이상 투자했지만 2023년 이후에는 투자 펀드, 과학연구, 법인 설립에 대한 투자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산다고 영주권을 안 준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은요, 금융감독기관 규제하에 있는 투자 펀드에 한 50만 유로 정도를 투자하면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기간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하려는 입법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부 투자 펀드들은요, 비트코인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골든비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비트코인으로 투자금을 내고 암호화폐 관련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비트코인 기반 벤처 펀드가 있다고 하고요. 암호화폐와 일반 자산을 섞어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체류 의무도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최초 1년은 7일, 일주일만 있으면 되고요. 이후 2년마다 14일 체류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2년마다 14일 체류 의무를 채우면 더 이상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뭐 14일이라고 하면 직장인 같으면 뭐 휴가를 잘 받아 써서 2주를 채우면 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특별한 언어 시험도 없고요. 장기 보유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그리고 EU 시민권 취득 경로도 되고요. 다만 신청해서 이제 그 허가 떨어지면 최대한 1년 정도가 소요된다는 게 있는데요. 그렇지만 다른 장점은요. 심사 통과 후에 골든 비자를 받고 이를 5년 유지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포르투갈 언어 능력이 되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굉장히 혜택이 좀 괜찮은 편이라고 봐야 되겠죠. 엘살바도르입니다. 그다음에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전용 시민권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요. 엘살바도르는 2023년 12월에 테더와 함께 세계 최초 전면 암호화폐 기반 이민제도 프리덤 비자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연간 한 1,000명만 취득이 가능한데요. 이 비자는 100만 달러를 비트코인 혹은 테더로 투자하면 취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엘살바도르 시민권의 장점은요. 6주 내에 초기 승인이 되고요. 시민권까지 몇 달 안 걸린답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녀, 친척까지 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체류 의무가 없어서 그냥 멀리서도 지금 받아놓을 수만 있는 겁니다. 받아놓기만 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멀리서 그냥 온라인으로 시민권을 바로 받는 거고요. 투자금은 교육 인프라 등 국가 개발에 활용된다고 하고요. 전체 과정이 암호화폐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정말 비트코인 친화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요. 카자흐스탄은 지난 5월 30만 달러 투자를 조건으로 한 10년 장기 거주권을 도입했는데요. 아직 암호화폐를 직접 수용하진 않지만 암호화폐 은행 인가 제도 및 규제를 도입해 암호화폐 친화 국가로 부상 중이라고 하고요. 세인트 키츠네비스는요. 지난 3월부터 암호화폐를 시민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합법 자산 증빙 자료로 인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암호화폐로 직접 결제를 할 수는 없지만요. 신청 자격 중 하나인 순자산 증빙으로 암호화폐를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건 그냥 뭐 사실상 투자 자산으로 인정해 준 거죠.
이 암호화폐를 보면 저희가 늘 전해드립니다만 정말 하루가 다르게 제도도 변하고 뭐 활용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암호화폐 투자가 저는 뭐 미래가 밝다 안 밝다 이런 걸 밝힐 처지는 아니지만 확실히 활용도는 넓어져 가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과 함께 중소기업 뭐 수출과 제재, 그다음에 관세,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거 무료로 해드리는 거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무료 신청해 주시면 저희 미국 변호사가 가서 꼭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